한양 남대문 어두운 골목. 빚쟁이 앞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지 소녀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빚쟁이가 소녀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했지요. 이년아, 어딜 도망가? 내 아비가 빚지고 죽었으니 네가 갚아야지. 살려주세요. 제발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소녀는 울부짖으며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머리에 꽂힌 금비녀를 스르륵 빼들었지요. 금비녀가 번쩍 빛났습니다. 이 아이 빚이 얼마요? 이거면 되겠소? 빚쟁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금비녀는 남편이 혼례 때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이었지요. 한때 종로 최고의 포목전 안주인이었던 할머니는 며칠 전 아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런 빈털터리 할머니가 처음 본 거지 소녀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달토끼 이야기를 찾아오신 귀한 걸음.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구독하시고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지요. 이 모든 이야기는 3년 전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3년 전 늦가을 한양 종로 포목상가에 자리한 윤 씨 집안의 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집안의 가장 윤 영감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포목상을 일군 그였지만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은 것입니다. 윤 영감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가 늦게 얻은 외아들 길석이었지요. 그 귀한 아들이라 윤 영감은 어릴 때부터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종놈을 때렸고 아이가 울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기세였지요. 잘못을 해도 혼내는 법이 없었고 무엇을 달라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아내 박씨 부인이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버릇이 없어집니다. 장사도 가르쳐야지요 라고 걱정해도 윤 영감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했으니 내 자식은 고생시키지 않겠소. 장사는 내가 하면 되고 재산은 내가 물려주면 돼요. 아들은 편히 살면 되는 거요. 그렇게 길석은 장사가 뭔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비단과 무명의 차이도 몰랐고 손님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몰랐지요. 좋은 배와 나쁜 배를 구별하는 법, 거래처와 흥정하는 법, 장부를 정리하는 법 같은 것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길석은 다른 것을 배웠지요. 술 마시는 법, 노름하는 법, 기생 불러 놀아나는 법. 아버지가 용돈을 넉넉히 주었기에 길석은 젊은 나이에 이미 기방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이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없었지요. 아버지가 뭐라 안 하시는데 어머니는 왜 그러세요? 아들은 되레 어머니를 핀잔 주었습니다. 아버지 윤 영감이 병상에 눕자 길석은 문병은커녕 기방을 전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둔 날에도 길석은 술에 취해 기생 무릎을 베고 있었지요. 장례는 어머니 박씨 부인이 도맡아 치렀습니다. 길석은 장례에서도 기방에서 사귄 기생 월향을 데려왔지요. 월향은 22, 기방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이었지만 그만큼 욕심도 셌습니다. 월향은 장례에서 저택과 포목전을 눈여겨보았지요. 이 정도면 평생 놀고 먹겠구나. 월향은 길석에게 바싹 붙어 애교를 부렸습니다. 서방님, 저도 이 집에서 살고 싶어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길석은 월향을 집에 들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기가 막혔지요. 아버지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기생을 데려오다니. 박 씨 부인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길서가 기생을 집에 들이면 쓰겠느냐. 아버지 영전에 부끄럽지도 않으냐. 하지만 길석은 콧방귀를 뀌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집 주인은 접니다. 제가 누굴 들이든 어머니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월향은 시어머니도 아닌 박 씨 부인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집안에 늙은이가 있으면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었지요. 월향은 밤마다 길석에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저 어머님이 저를 구박해요. 저를 기생이라고 천하게 본다니까요. 저 어머님이 계시면 저는 이 집에서 못 살아요. 길석은 월향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월향이 웃으면 기분이 좋았고 월향이 토라지면 안절부절 못했지요. 며칠 밤을 월향에게 같은 말을 듣자 길석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열흘째 되던 날, 길석이 어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아들이 제정신을 차렸나 싶어 반가웠지요. 하지만 길석의 첫마디에 박 씨 부인은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을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나를 내쫓겠다고? 박 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길석아, 그게 무슨 소리냐? 길석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월양이가 불편해합니다. 월양이가 불편하면 저도 불편합니다. 그러니 나가주십시오. 박 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길석아, 내가 정년기생년 말 한마디에 어미를 내쫓겠다는 거냐? 내가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다. 내 아비와 함께 이 포목전을 일궜단 말이다. 길석은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지가 일군 거지. 어머니가 뭘 하셨습니까?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어머니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박 씨 부인은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젖 먹여 키우고 밤새 앓으면 간호하고 맛있는 것 생기면 먼저 먹이던 아들이었지요. 그 아들이 기생 하나 때문에 어미를 내쫓겠다고 합니다. 박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길석아, 내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내 어미다. 어미를. 길석이 말을 끊었지요. 빈손으로 내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배 한 필은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이불 삼아 덮으세요. 오늘 중으로 나가주십시오. 방문 밖에서 월향이 듣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배 한 필을 들고 들어와 박 씨 부인 앞에 던지듯 놓았지요. 어머님, 이거 받으시고 어서 나가세요. 오래 계시면 서방님 마음이 또 약해지실라. 박 씨 부인은 바닥에 놓인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포목전, 남편과 함께 모은 금은보화, 살림살이와 저택. 그 모든 것이 아들과 기생년에게 넘어가고 자신에게 남은 것은 이불이나 하라고 던져준 배 한 필이었지요. 박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둘러보았지요. 남편과 함께 했던 방. 아들을 낳고 키운 방. 하지만 이제 이곳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보따리를 쌌지요. 배 한 필,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선물해준 금비녀 하나. 그것이 박 씨 부인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박 씨 부인의 등 뒤로 월향에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 둘이서 편하게 살아요. 박 씨 부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지요.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박 씨 부인의 볼을 스쳤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손꼽히는 포목전의 안 주인이 배 한 필과 금비녀 하나를 들고 거리로 쫓겨난 것입니다.
박 씨 부인은 종로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요. 친정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부러울 것 없는 안주인이었지만 남편이 죽자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신세가 되었지요. 날이 저물자 박 씨 부인은 남대문 근처 빈 창고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춥고 배도 고팠지요. 남편과 함께 마당에서 별을 보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영감, 내가 이렇게 됐소.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기생년 하나 때문에 나를 내쫓았소. 박 씨 부인은 배 보따리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였지요.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고 구석 집더미 속에 웅크린 작은 그림자가 보였지요. 다가가 보니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남루한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맨발은 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지요.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박 씨 부인을 보자 움찔 놀라며 몸을 더 웅크렸지요. 겁에 질린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박 씨 부인은 자신도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였지만 소녀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젖먹이 적 아들을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지요. 저 나이쯤에는 곱게 치마 저고리 입히고 맛있는 것 먹이느라 정신없었는데 이 아이는 저렇게 굶주린 채 창고에서 떨고 있구나. 박 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얘야,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집은 어디냐? 소녀는 한참을 경계하다가 박 씨 부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험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지요.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소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요. 이야기인즉 이러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본래 전주에서 작은 비단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큰 장사를 벌이려다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올랐고 그 빚을 갚지 못한 채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지요. 빚쟁이들은 집과 살림살이를 모두 가져갔지만 그것으로도 빚이 다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은 남은 것이 없자 소녀를 노려보며 말했지요. 내년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야겠다. 소녀는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전주에서 한양까지 걸어서 왔지요. 며칠을 굶은 채로 소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저를 잡으러 다닙니다. 제가 종으로 팔리면 평생 빚을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이대로 죽을 것 같습니다. 소녀의 어깨가 들썩였지요. 박 씨 부인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방금 아들에게 쫓겨난 신세였지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부모도 잃고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라니. 박 씨 부인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느냐? 소녀가 말한 금액에 박 씨 부인은 속으로 계산을 해봤지요. 큰 돈이긴 했지만 금비녀를 팔면 갚고도 조금 남을 정도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품에서 금비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달빛 아래 금비녀가 은은하게 빛났지요. 남편 윤영감이 30해 전 혼례 때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지요. 평생 내가 당신 곁을 지키겠소. 그 약속은 남편이 죽으면서 끝났지만 금비녀만큼은 박 씨 부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금비녀를 만지며 남편을 떠올렸지요. 이것을 팔면 자신에게 남는 것은 정말로 배의 한 필뿐입니다.
한순간 망설임이 스쳤지요. 하지만 박 씨 부인은 소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한 눈. 어린 나이에 세상에 버림받은 눈. 제 자식은 제 어미를 내쫓았는데 남의 자식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박 씨 부인은 결심했지요. 영감, 미안하오. 이 비녀를 팔아야겠소. 하지만 영감도 이해해 줄 것이오. 당신은 원래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박 씨 부인은 소녀를 데리고 객주로 갔습니다. 객주 주인은 금비녀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값을 불렀지요. 박 씨 부인은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받아 쥐고 소녀의 빚쟁이를 찾아갔지요. 빚쟁이는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이 계집애랑 무슨 사이요? 왜 남의 빚을 갚아주려 하시오? 박 씨 부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그냥 불쌍해서 그렇소. 여기 돈이 있으니 문서를 내놓으시오. 빚쟁이는 돈을 받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빚 문서가 박 씨 부인 손에 넘어왔고 박 씨 부인은 소녀가 보는 앞에서 문서를 찢어버렸지요. 소녀는 박 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종으로 팔려가거나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 씨 부인은 소녀를 일으켜 세웠지요. 소녀의 손이 앙상했습니다. 됐다. 이제 일어나거라. 그런데 너는 이제 어디로 갈 테냐? 소녀는 고개를 숙였지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없습니다. 박 씨 부인은 소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나도 갈 곳이 없다. 둘이 함께 의지하며 살아보자꾸나.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녀의 이름은 연희였습니다. 박 씨 부인과 연희는 남대문 밖 허름한 움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움막이라고 해봐야 썩은 나무와 지프로 엮은 허술한 것이었지요. 비가 오면 줄줄 샜고 바람이 불면 사방에서 외풍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자는 것보다는 나았지요. 박 씨 부인은 남은 돈으로 쌀 한 대와 나무를 샀습니다. 둘이서 아껴 먹으면 며칠은 버틸 수 있었지요. 밤에는 배 한 피를 펼쳐 이불 삼아 덮고 잤습니다. 박 씨 부인은 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팔아버리면 쌀 몇 말 사고 끝이다. 한 달도 못 버틸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뭔가를 만들어 판다면 박 씨 부인은 평생 포목전 안주인으로 살았지요. 천값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았습니다. 그냥 배는 싸고 수놓은 배는 비싸다는 것을. 문양이 특이하면 더 비싸다는 것을. 박 씨 부인은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연아, 너는 무엇을 할 줄 아느냐? 바느질이나 길쌈 같은 것 말이다. 연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수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비단 장사를 하셔서 어릴 때부터 천을 만지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잠시 망설였지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나비나 꽃 같은 것을 그리는 것을요. 박 씨 부인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술을 놓을 줄 안다고 어디 한번 솜씨를 보여주겠느냐? 박 씨 부인은 배에서 작은 조각을 잘랐지요. 연희는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죽은 어머니가 쓰던 바늘과 실이었지요. 전주에서 도망칠 때 유일하게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바늘에 실을 꿰고 술을 놓기 시작했지요. 박 씨 부인은 연희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실이 이리저리 오가는 것만 보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배 위에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비였지요. 박 씨 부인은 눈을 비볐습니다. 보통 나비수가 아니었습니다. 연희가 놓은 나비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요. 연희는 같은 색실이라도 농담을 달리하여 여러 겹으로 술을 놓았습니다. 날개 안쪽은 진하게, 바깥쪽은 연하게. 그래서 날개에 깊이가 생겼지요.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날개 끝부분은 일부러 시로를 조금 풀어 놓았지요. 그러니 바람이 불 때마다 시롤이 살랑살랑 움직여서 나비가 정말로 날갯짓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술을 들어 이리저리 기울여 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보는 각도에 따라 나비의 색이 달라졌습니다. 연희가 실을 꼬아서 놓은 방향 때문이었지요. 빛을 받는 각도가 달라지면 실의 광택이 달라졌고, 그래서 나비의 색이 오묘하게 변했습니다. 진짜 나비가 햇빛 아래서 날개를 펄럭일 때 색이 변하는 것과 똑같았지요. 박 씨 부인은 숨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연아, 이것을 내가 만든 것이냐? 연희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전주에서 제일 술을 잘 놓으신다고 소문이 나셨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수는 그림을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담는 것이라고. 나비를 놓으려면 나비가 어떻게 나는지 한나절이고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어릴 때부터 나비를 쫓아다녔습니다. 나비가 어떻게 날개를 접는지, 어떻게 꽃에 앉는지, 햇빛을 받으면 날개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실로 옮기는 것입니다. 박 씨 부인은 연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 포목전을 했지만 이런 수는 처음 봤지요. 한양에 내로라 하는 수반 것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연아, 우리가 살 길을 찾았다. 이 수를 놓은 배를 팔면 분명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 씨 부인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났지요. 연희는 밤낮 없이 술을 놓았습니다. 나비뿐이 아니었지요. 매화꽃을 놓으면 꽃잎이 금방 떨어질 것 같았고, 학을 놓으면 당장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았습니다. 모란을 놓으면 향기가 날 것 같았고, 물고기를 놓으면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 같았지요. 연희의 손에서 나온 문양들은 하나같이 살아 숨쉬었습니다. 할머니의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연희는 밤을 새워가며 온 정성을 쏟았지요. 보름이 지나자 수놓은 배가 제법 모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연희를 데리고 남대문 시장으로 나갔지요. 장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길바닥에 보자기를 펴고 수놓은 배 조각들을 진열했지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으리, 아씨, 이 수놓은 배 한번 보시지요. 이런 문양은 어디서도 못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거지나 다름없는 행색의 할머니와 소녀가 파는 물건을 누가 사겠습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은 힐끗 보고는 발걸음을 옮겼지요. 반나절이 지나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불안해졌지요. 할머니, 아무도 안 사면 어떡해요? 박 씨 부인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좋은 물건은 반드시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해가 기울 무렵 한 부인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것으로 보아 양반집 부인인 듯했지요. 부인은 진열된 배 조각들을 훑어보다가 나비 문양 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 나비 좀 봐. 이게 수란 말이냐? 그림이 아니고? 부인은 배를 들어 이리저리 기울여 봤지요. 각도에 따라 나비 색이 변하자 부인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세상에 나비가 살아있는 것 같구나. 날개가 정말 펄럭이는 것 같아. 이런 수는 난생 처음 본다. 대체 누가 놓은 것이냐? 박 씨 부인은 연희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놓은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술을 배워서 솜씨가 있습니다. 부인은 연희를 바라봤지요. 어린 소녀의 손에서 이런 솜씨가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놓았단 말이냐? 대단하구나. 얼마냐? 박 씨 부인이 값을 부르자 부인은 깎지도 않고 돈을 내밀었지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떠난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인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수놓은 배를 보여준 것이었지요. 이것 좀 봐. 저기 저 할머니가 파는 것인데 나비가 살아서 날아다니는 것 같아. 이런 건 어디서도 못 봤어.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 씨 부인과 연희의 좌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지요. 나비 문양, 매화 문양, 항 문양. 수놓은 배가 순식간에 팔려 나갔습니다. 해가 질 때쯤 가져온 배는 한 조각도 남지 않았지요. 첫날 박 씨 부인과 연희는 배 값에 몇 배를 벌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돈으로 배를 더 사들였지요. 연희는 밤새 술을 놓았고 박 씨 부인은 다음 날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이튿날도 수놓은 배는 금세 팔렸지요. 사흘째도 나흘째도 연희가 수놓은 문양은 날이 갈수록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비가 살아서 날아다니는 수, 꽃이 활짝 피어있는 수, 학이 하늘로 솟구치는 수.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남대문에 가면 신기한 수가 있다더라. 나비가 정말 움직인다더라. 소문은 남대문 시장을 넘어 종로까지 퍼졌습니다. 남대문에 가면 나비가 살아있는 것 같은 수놓은 배를 판다더라.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문양이라더라. 양반집 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박 씨 부인은 예전 포목전을 할 때 쌓아둔 인맥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양반집 안채에 비단을 납품하러 다녔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 알게 된 부인들이 몇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종로 민대감댁 부인과는 친분이 깊었습니다. 민 부인은 성품이 온화하고 장사치라고 깔보지 않는 분이었지요. 박 씨 부인은 연희가 수놓은 배 중에서 가장 잘된 것을 골라 민대감댁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박 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에는 포목전 안주인으로 당당히 드나들었는데 지금은 거지나 다름없는 행색이었지요. 하지만 박 씨 부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부끄러워할 때가 아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박 씨 부인은 대문을 두드렸지요. 하인이 나와 박 씨 부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박 씨 부인은 당당하게 말했지요. 윤 씨 포목전 안주인이었소. 부인마님께 드릴 것이 있으니 전해주시오. 한참 후 안에서 민 부인이 직접 나왔습니다. 민 부인은 박 씨 부인을 알아보고 놀랐지요. 아니, 윤 씨 댁마님 아니시오. 그런데 어찌 이런 행색으로. 박 씨 부인은 사정을 간략히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에게 쫓겨났다고, 지금은 장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민 부인은 혀를 찼지요. 세상에 자식이 어미를 내쫓다니. 어쩜 그런 일이. 박 씨 부인은 민 부인에게 수놓은 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부인, 제가 귀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 부인은 배를 받아들었습니다. 나비 문양이 수놓아진 배였지요. 민 부인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바라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요? 나비가 살아있는 것 같구려. 민 부인은 배를 이리저리 기울여 봤지요. 각도에 따라 나비 색이 변하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수는 처음 보. 나비 날개가 정말 펄럭이는 것 같소. 누가 놓은 것이오? 박씨 부인은 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지 소녀를 구해줬는데 그 아이가 수놓는 재주가 있더라고. 민 부인은 감탄하며 배를 만지작거렸지요. 이 문양으로 저고리를 만들면 얼마나 예쁠까. 내 며느리 생일이 다가오는데 이것으로 저고리를 해주면 딱이겠구려. 값이 얼마요? 박씨 부인이 값을 부르자 민 부인은 흔쾌히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지요. 다음에 또 좋은 것이 나오면 가져오시오. 내 주변에도 소개해 드리리다. 민 부인의 며느리가 나비 문양 저고리를 입고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종로 거리에서 그 저고리를 본 양반집 규수들이 술렁였지요. 어머, 저 저고리 좀 봐. 나비가 정말 움직이는 것 같아. 어디서 맞춘 거야? 나도 저런 거 갖고 싶어. 민 부인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물었고, 민 부인은 박씨 부인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렇게 양반집 부인들 사이에서 연희의 문양이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양반집 부인 한 명이 사가자 다른 부인들도 앞다투어 찾았습니다. 나도 저 나비 문양으로 해주시오. 나는 매화꽃 문양으로. 나는 항 문양으로. 주문이 밀려들었지요. 연희는 밤낮 없이 술을 놓았고 박씨 부인은 손님을 응대하고 값을 흥정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오랜 경험으로 손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지요. 어떤 손님에게는 마님께서 입으시면 10살은 젊어 보이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손님에게는 따님 혼수로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박씨 부인의 말에 마음이 움직여 지갑을 열었지요. 특히 연희의 나비 문양은 양반집 규수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었습니다.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한 저고리를 입고 나들이를 나가면 모든 이의 시선이 쏠렸지요. 어머, 그 저고리 어디서 맞추셨어요? 남대문에 가면 있어요. 나비 할머니라고 수소문하면 돼요. 사람들은 박씨 부인을 나비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놓은 나비 문양이 워낙 유명해진 탓이었지요. 나비 할머니한테서 산 것이 아니면 촌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연희는 새로운 문양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은 연희가 박씨 부인에게 새 문양을 보여주었지요. 봉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봉황이 아니었지요. 연희는 봉황의 깃털 한 올 한 올을 다른 색 실로 놓았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금색. 실을 꼬아서 노는 방향도 깃털마다 달리했지요. 그러니 빛을 받으면 깃털마다 다른 빛깔로 반짝였습니다. 마치 봉황이 불 속에서 날아오르는 것 같았지요. 박씨 부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아, 이건 어떻게 생각해낸 것이냐? 연희는 수줍게 대답했지요. 어제 저녁 노을을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해가 질 때 하늘빛이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저것을 실로 담을 수 없을까 하고요. 그래서 깃털마다 실 꼬는 방향을 달리해 봤습니다. 빛이 닿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게요. 박씨 부인은 연희가 대견했지요. 이 아이는 그냥 술을 놓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보고 그것을 실로 옮기는 것이다. 타고난 예인이구나. 반년이 지나자 박씨 부인과 연희는 제법 돈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움막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지요. 박씨 부인은 남대문 근처에 방 2칸짜리 집을 얻었습니다. 작았지만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집이었지요. 연희는 한 칸을 작업실로 썼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방에서 술을 놓으니 실 색깔이 더 잘 보였지요. 솜씨는 나날이 늘었습니다. 한편 박씨 부인을 내쫓았던 아들 길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큰 포목전과 저택, 금은보화까지 모두 제 손에 있었지요. 잔소리하던 어머니도 내쫓았으니 이제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놀 수 있었습니다. 길석은 기생월향을 안채에 들여 안주인 행세를 하게 했지요. 월향은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기생이 벼락부자 집 안주인이 되었으니까요. 월향의 사치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매일 새 비단 치마를 해달라고 졸랐지요. 금비녀, 은장도, 산호 놀이개, 기방에서 보기만 하던 것들을 이제 마음껏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길석은 월향이 웃으면 기분이 좋았지요. 서방님 최고예요. 월향이 이렇게 말하면 길석은 우쭐해졌습니다. 월향이 토라지면 뭐든 사줬지요. 금은보화 상자가 열흘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길석도 놀기에 바빴습니다. 낮에는 노름판에서 노름을 하고 밤에는 기방에서 술을 마셨지요. 월향이 집에 있어도 길석은 다른 기생을 불러 놀았습니다. 월향은 질투를 했지만 길석의 돈줄을 놓칠 수 없어 참았지요. 주변에는 아첨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길석 나으리, 오늘도 한턱 크게 쏘십시오. 나으리는 역시 한양에서 제일 후한 분이십니다. 길석은 그 말에 으쓱해져서 더 많은 돈을 뿌렸지요.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하면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술을 샀습니다. 포목전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길석은 장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었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포목전에 발을 들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비단과 무명의 차이도 몰랐고 배 한 필 값이 얼마인지도 몰랐지요. 가게 일은 고용한 집사에게 맡겼는데 그 집사가 문제였습니다. 주인이 장사에 무관심하자 집사는 장부를 속이기 시작했지요. 물건 값을 부풀려 적고 차액을 제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직원들도 물건을 슬쩍슬쩍 빼돌렸지요. 주인이 장사를 모르니 아무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 영감이 살아있을 때는 신용이 있었지요. 물건을 먼저 받고 대금은 나중에 치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길석은 대금을 제때 치르지 않았지요. 돈이 들어오면 노름하고 기생에게 선물 사주기 바빴습니다. 거래처에서 독촉이 오면 나중에 줄 테니까 귀찮게 굴지 마라 하고 호통을 쳤지요. 거래처 상인들은 처음에는 참았지만 대금이 넉 달 밀리자 거래를 끊었습니다. 길석 포목전은 믿을 수가 없어. 다시는 거래 안 해. 손님도 줄었습니다. 윤 영감과 박씨 부인이 있을 때는 단골 손님이 많았지요. 손님 이름을 외우고 취향을 기억했습니다. 마님, 지난번에 찾으시던 그 비단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대하니 손님들이 발길을 끊지 않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손님이 와도 건성으로 대했지요. 어차피 주인이 신경 안 쓰는데 왜 열심히 하겠습니까? 물건 값도 들쭉날쭉이었습니다. 같은 물건인데 어제와 오늘 값이 달랐지요. 손님들은 바가지 쓴다고 생각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1년이 지나자 금은보화 상자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길석은 당황했지요. 그렇게 많던 돈이 어디로 갔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있었으니까요. 길석은 땅을 팔기 시작했지요.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20마직이었는데 반년 만에 절반이 팔렸습니다. 그 돈도 금세 바닥났지요. 월향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방님 최고예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퉁명스럽게 굴었지요. 서방님, 요즘 왜 이렇게 인색해요? 저번에 말한 비녀는요? 길석이 돈이 없다고 하면 월향은 삐졌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뭐가 나으리예요. 길석은 월향의 비위를 맞추려고 남은 땅을 팔았지요. 그래도 월향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자 길석에게 남은 것은 포목전과 저택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빚쟁이들이 노리고 있었지요. 노름빚, 술값, 외상값. 사방에서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길석 나으리 빚 갚으시오. 안 갚으면 관가에 끌고 가겠소. 길석은 겁이 났지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길석은 집이 텅 빈 것을 알았습니다. 월향이 사라졌지요. 월향은 집에 있던 비단, 은그릇, 남은 폐물까지 싹 들고 도망갔습니다. 월향은 길석에게서 뽑아먹을 것이 없자 미련 없이 떠났지요. 길석은 멍하니 빈 방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결국 포목전과 저택도 빚쟁이 손에 넘어갔습니다. 길석은 마지막 남은 옷가지를 챙겨 거리로 나섰지요. 어머니를 내쫓은 지 2년 만에 길거리 거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니, 더 못했지요. 어머니는 배 한 필이라도 들고 나갔지만 자신은 빈손이었습니다. 반면 박씨 부인과 연희의 포목전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남대문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1년 만에 제법 큰 가게로 옮겼지요. 가게 간판에는 나비 포목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연희의 나비 문양이 그만큼 유명해진 것이었지요. 이제 나비 포목은 한양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양반집 교수가 혼례를 올릴 때면 나비 포목의 문양을 찾았고 관리의 부인이 잔치에 나갈 때면 나비 포목의 비단을 입었지요. 2년이 지나자 박씨 부인과 연희는 종로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박씨 부인이 예전에 쫓겨났던 바로 그 종로 포목상가였지요. 박씨 부인은 예전 자기 집 포목전 근처에 더 큰 가게를 얻었습니다. 새 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가게를 통째로 산 것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비 포목. 2년 전 배 한 필 들고 쫓겨날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요. 연희는 이제 수만 노는 것이 아니라 장사도 도맡아 했습니다. 연희는 타고난 장사꾼이었지요. 손님이 들어서면 한눈에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챘습니다. 아씨, 혼례 준비하시나 봅니다. 이 나비 문양은 백년해로를 뜻합니다. 나비 2마리가 함께 나는 모습이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지요. 마님, 이 봉황 문양은 귀한 자리에 어울립니다. 잔치에 입고 가시면 모든 이의 시선을 받으실 겁니다. 손님들은 연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박씨 부인과 연희는 가게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장부에는 매출과 이익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장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연아,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2배나 늘었구나. 연희는 수줍게 웃었지요. 할머니께서 좋은 거래처를 잡아주시니 손님들이 만족하십니다. 박씨 부인은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창고 구석에서 울고 있던 거지 소녀가 이제는 한양 최고 포목전의 기둥이 되었지요.
박 씨 부인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아, 내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2년 전 내가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길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지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금비녀를 파시면서까지 제 빚을 갚아주셨잖아요. 제가 할머니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정이 흐르고 있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박 씨 부인과 연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이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움을 준 사람과 도움을 받은 사람 사이였지요. 그 다음에는 장사를 함께하는 동업자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었지요. 박 씨 부인은 연희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연희도 박 씨 부인을 볼 때마다 생각했지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 연희가 먼저 박 씨 부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주무셨어요? 아침 진지 차렸어요. 박 씨 부인이 기침이라도 하면 연희는 난리가 났지요.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의원 부를까요? 박 씨 부인이 괜찮다고 손을 내저어도 연희는 죽을 끓이고 약재를 다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놓는 연희를 보면 박 씨 부인이 잔소리를 했지요. 연아, 그만하고 자거라. 눈 버린다. 조금만 더 하고요, 할머니. 조금만 하다가 밤새울 셈이냐. 어서 자거라. 연희는 싱긋 웃으며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일이 없는 날이면 두 사람은 함께 시장을 거닐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좋아하는 약과를 사고 연희가 좋아하는 엿을 샀지요. 골목 어귀에서 국밥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연희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지요. 아들은 나를 내쫓았는데 남인 이 아이는 나를 이렇게 챙긴다. 피가 뭐고 정이 뭔지 모르겠구나. 박 씨 부인은 연희에게 장사하는 법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좋은 배를 고르는 법, 값을 매기는 법, 손님의 마음을 읽는 법, 거래처와 흥정하는 법, 장부를 정리하는 법. 30년 포목전 안주인으로 살며 익힌 모든 것을 연희에게 전수했지요. 연희는 박 씨 부인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고 가르친 것보다 더 잘해냈지요. 연아, 저 손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으냐? 박 씨 부인이 물으면 연희는 손님을 한번 훑어보고 대답했습니다. 치마색을 보니 시집간 지 얼마 안 된 새댁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잔칫날 선물을 사러 온 것 같아요. 항문양을 권해볼까요? 장수를 뜻하니까요. 박 씨 부인은 감탄했지요. 그 손님은 정말로 시어머니 환갑 선물을 사러 온 새댁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보름 만에 파악할 것을 연희는 한눈에 알아챘지요. 연희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뼈만 앙상하던 거지 소녀는 이제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처자가 되었지요. 끼니를 거르지 않으니 볼에 살이 올랐고 깨끗한 옷을 입으니 피부가 환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지요.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던 눈이 이제는 자신감과 온기로 빛났습니다. 손재 주는 한양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고 장사 솜씨도 박 씨 부인을 능가했지요. 나비 포목이 유명해지자 연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사러 온 척하면서 연희만 힐끔힐끔 쳐다보는 젊은 남자들이 있었지요. 장사꾼 아들, 양반집 자제, 사대부 집안의 늦둥이.
혼담도 슬슬 들어왔습니다. 나비 포목에 수 놓는 처자가 제주도 있고 얼굴도 곱다던데 우리 아들과 어떻겠소? 박 씨 부인은 처음에 혼담을 모두 거절했지요. 연희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연희를 보내기 싫었습니다. 연희가 시집을 가면 혼자 남게 될 것 같았지요. 밥을 같이 먹을 사람도,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걱정해 줄 사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희에게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종로의 비단거래처 아들 김서방이었지요. 김서방의 아버지는 개성에서 비단을 떼다 한양에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거래처를 넓히면서 알게 된 사이였지요. 김서방은 아버지를 따라 나비 포목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비단을 납품하러 올 때마다 연희와 마주쳤지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연희의 술을 보고 감탄했지요. 이 나비 문양은 정말 대단합니다. 날개가 진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연희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나비를 오래 보면 보여요. 나비가 어떻게 나는지,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는 비단을 만지며 자랐지만 이런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재주입니다. 다른 남자들은 연희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예쁘다, 귀엽다, 그런 말만 했지요. 하지만 김서방은 연희의 재주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연희의 술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봤지요. 연희가 새 문양을 만들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번 봉황은 지난번보다 더 좋습니다. 깃털이 정말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재주를 알아봐 주는 김서방에게 마음이 기울었지요. 김서방도 연희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단 납품은 한 달에 2번이면 충분한데 김서방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비 포목을 찾아왔지요. 별 볼 일 없어도 들렀습니다. 오다가 맛있는 것이 있어서 사왔다며 여시나 약과를 내밀었지요. 연희가 고맙다고 하면 김서방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 젊은 것들, 티가 다 나는구나. 어느 날 김서방의 아버지가 정식으로 혼담을 넣어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연희 아가씨를 마음에 두고 있소. 댁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혼례를 올리고 싶소. 박 씨 부인은 고민에 빠졌지요. 김서방 집안은 비단 장사로 이름난 집안이었습니다. 김서방도 성품이 좋았지요. 연희에게 나쁠 것이 없는 혼처였습니다. 하지만 연희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요. 연희가 시집을 가면 이 늙은이는 누구랑 밥을 먹지, 누구랑 이야기를 하지. 그날 밤 박 씨 부인은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아, 내게 물어볼 것이 있다. 김서방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왔는데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연희는 얼굴이 붉어졌지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김서방이 싫지 않습니다. 연희는 말을 이었지요. 다른 남자들은 제 얼굴만 봤어요. 하지만 김서방은 제 술을 봐줬어요. 제가 뭘 하려는지, 어떤 생각으로 만드는지 물어봐줬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연희가 시집을 가면 자신은 혼자 남는다는 생각에 서운했지만 연희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기뻤지요. 그런데 연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갑니까? 시집 안 가도 괜찮습니다. 박 씨 부인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친아들은 기생 하나 때문에 어미를 내쫓았는데 남인 연희는 시집 가는 것조차 할머니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지요. 이 아이가 내 진짜 자식이구나. 박 씨 부인은 연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내가 좋은 곳으로 시집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연희는 눈물을 글썽였지요. 하지만 할머니 혼자 어떻게 사세요? 박 씨 부인은 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혼자라고 했느냐? 내가 시집을 가도 우리는 가족 아니냐? 자주 보면 되지. 연희는 박 씨 부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친어머니보다 더합니다. 친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잖아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시집을 가도 저는 할머니의 딸입니다. 박 씨 부인도 눈물을 흘렸지요. 나도 너를 친딸처럼 생각한다. 아니, 친딸보다 더하지. 내 친아들은 나를 내쫓았지만 너는 나를 살렸다. 내가 내 진짜 자식이다. 본래 날이 잡혔습니다. 박 씨 부인은 연희에게 가장 좋은 혼례복을 마련했지요. 연희가 직접 수놓은 나비 문양이 들어간 저고리와 치마였습니다. 나비 2마리가 나란히 나는 모습이었지요. 백년해로를 뜻하는 문양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금비녀도 새로 장만했지요. 3년 전 연희의 빚을 갚느라 팔았던 금비녀 대신 더 좋은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봉황 모양의 금비녀였지요. 연희는 혼례복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옷이 얼마나 비싼데요? 박 씨 부인은 연희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연아, 너는 내 딸이다. 딸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은 게 어미 마음이다. 다른 집 교수들보다 못한 것 입히고 시집 보낼 수 없다. 연희는 박 씨 부인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시집 가서도 나비 포목일 계속할게요. 할머니 혼자 두고 안 가요. 매일 올게요.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한양에서 나비 포목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에 많은 이들이 축하하러 왔지요. 양반집 부인들, 거래처 상인들, 단골 손님들 모두가 연희의 혼례를 축하했습니다. 연희는 혼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지요.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 금비녀를 꽂은 머리. 2년 전 창고 구석에서 울던 거지 소녀가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연희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이런 날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혼례가 끝난 후 연희는 김서방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약속대로 나비 포목일을 그만두지 않았지요. 시아버지도 비단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며느리가 장사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집안이 손을 잡으면 더 좋다고 생각했지요. 연희는 낮에는 나비 포목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씨 부인과 연희는 여전히 함께 장사를 했고 여전히 함께 웃었지요. 결혼 후 10달이 지나자 연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연희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며 기뻐했지요. 연아, 몸조리 잘해야 한다. 무거운 일은 하지 마라. 연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튼튼합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연희를 쉬게 하고 자신이 가게 일을 도맡았지요. 연희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손자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연희의 아이는 분명 자신의 손자였지요. 달이 차서 연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지요. 박 씨 부인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아이의 볼을 만졌지요. 아이는 박 씨 부인의 품에서 세상 편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연희가 말했지요. 할머니,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박 씨 부인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복동이라고 하자. 복을 많이 받으라고. 아이가 자라서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를 배우고 아빠를 배웠지요. 연희는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저분은 할머니시란다. 할머니라고 불러야 해. 아이는 박 씨 부인을 올려다봤지요. 박 씨 부인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입을 열었지요. 할머니. 박 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친손자도 아닌 아이가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박 씨 부인은 아이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친아들은 기생년 하나 때문에 나를 내쫓았다. 하지만 남인 연희는 나를 살렸고 이제 이 아이가 나를 할머니라고 부른다.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구나. 연희가 박 씨 부인 곁으로 왔지요. 할머니, 이 아이는 할머니의 손자예요. 피는 안 섞였지만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 아이도 할머니 덕분에 태어난 거예요. 박 씨 부인은 연희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 진짜 가족이다.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더니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박 씨 부인은 이제 한양 종로 최고의 포목전 주인이 되었지요. 종로에 큰 저택을 장만했고 하인들도 여러 거느렸습니다. 나비 포목은 매일 손님으로 북적였고 전국 각지에서 물건 주문이 들어왔지요. 평양 전주의 부잣집에서도 사람을 보내 주문을 넣었고 급기야 궁중에서도 나비 포목의 술을 찾았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박 씨 부인 곁에서 가게를 도왔고 손자 복동이는 할머니, 할머니 하며 박 씨 부인을 졸졸 따라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내렸지요. 박 씨 부인은 마당에 쌓인 눈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인이 급히 달려왔지요. 마님, 대문 앞에 거지가 쓰러져 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별일 아니려니 생각했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거지가 쓰러지는 일이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죽 한 그릇 끓여서 내주거라. 하인이 머뭇거리며 말했지요. 그런데 마님, 그 거지가 마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박 씨 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박 씨 부인은 급히 대문 밖으로 나갔지요. 눈이 소복이 쌓인 대문 앞에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더러운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박 씨 부인은 그 거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틀림없었지요. 자신의 아들 길석이었습니다. 3년 전 기생월학 말만 듣고 자신을 배에 한 필 들려 내쫓았던 아들. 포목전과 저택과 금은보화를 모두 차지했던 아들. 그 아들이 이제는 거지가 되어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지요. 박 씨 부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지요. 원망이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요.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기생년이 저 늙은이가 있으면 제가 못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아들이 어머니,
이 집을 나가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문을 나서는 자신의 등 뒤로 기생년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렸을 때 그 치욕과 서러움이 다시 밀려왔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안쓰러움이었지요. 아무리 자신을 내쫓은 자식이라 해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저 꼴이 되도록 굶고 떨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지요. 젖 먹여 키우고 밤새 앓으면 간호하고 맛있는 것 생기면 먼저 먹이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금지옥엽으로 키워서 버릇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었지요. 길석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박씨 부인을 올려다봤지요.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어머니? 길석은 어머니를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어머니, 불효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내쫓고 재산을 탕진하고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길석은 땅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눈 위에 이마가 닿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미쳤습니다. 기생년 말만 듣고 어머니를 내쫓다니. 저는 천벌을 받은 것입니다. 포목전도 잃고 저택도 잃고 기생년은 돈 떨어지니까 도망갔습니다. 저한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석의 어깨가 들썩였지요.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한참을 말없이 길석을 내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지요. 이놈을 그냥 내쫓을까? 내가 나한테 한 대로 해줄까? 배 한 필 던져주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할까? 하지만 박씨 부인은 연희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 창고 구석에서 울던 거지 소녀. 빚에 쫓기던 그 소녀를 자신이 살려주었지요. 그리고 그 소녀가 자신을 살렸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자신에게 효도를 다하는데 피를 나눈 자식을 내칠 수 있겠습니까? 박씨 부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라. 길석은 고개를 들었지요. 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내쫓을 때 나는 죽고 싶을 만큼 서러웠다. 평생을 바쳐 일군 포목전에서 배 한 필만 들고 쫓겨나는 심정을 내가 알겠느냐? 기생년이 깔깔대며 웃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대문을 나서는 심정을 내가 알겠느냐? 길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죽으려고 했다. 남대문 밖 골목에서 얼어 죽으려고 했다. 하지만 거기서 연희를 만났다. 그 아이가 나를 살렸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나를 살린 것이다. 박씨 부인은 길석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비가 너를 너무 금지옥엽으로 키웠다. 뭐든 다 해주고 혼내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 됐다. 그건 내 아비 잘못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래도 기생년 말 한마디에 어미를 내쫓은 것은 내 잘못이다. 그건 용서가 안 된다. 길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어머니. 다 제 잘못입니다. 박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어미다. 어미가 자식을 내칠 수는 없다. 너를 받아들이겠다. 길석은 고개를 번쩍 들었지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이 말했지요. 다만 조건이 있다. 너는 앞으로 내 밑에서 일해야 한다. 밥은 주겠지만 놀고 먹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손수 땀 흘려 일해야 한다. 술은 끊어야 하고 노름은 절대 안 된다.
할 수 있겠느냐? 길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박 씨 부인은 하인에게 말했지요. 이 사람을 안채로 옮겨라. 따뜻한 방에 눕히고 의원을 불러라. 하인들이 길석을 안채로 옮겼습니다. 박 씨 부인은 따뜻한 죽과 깨끗한 옷을 준비하게 했지요. 연희가 복동이를 안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박 씨 부인은 담담하게 말했지요. 내 친아들이 왔다. 연희는 놀랐습니다. 할머니를 내쫓은 그 아들이 거지가 되어 찾아온 것이지요. 연희는 박 씨 부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원망도 있고 안쓰러움도 있는 복잡한 표정이었지요. 길석은 따뜻한 방에 누워 죽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3년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지요. 3년 동안 굶고 얻어먹고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추운 겨울밤에는 다리 밑에서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지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서 길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재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 연희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주버님, 이 차 드세요. 몸을 녹이셔야 합니다. 길석은 연희를 올려다 봤지요. 3년 전 어머니가 거둔 거지 소녀. 그때 길석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지년한테 금비녀까지 팔아서 빚을 갚아주다니 미쳤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 거지 소녀가 한양 제1포목전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석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고맙소. 길석이 겨우 말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주버님, 편히 쉬세요. 할머니께서 받아들이셨으니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 그 말에 길석은 또 눈물이 났지요. 자신은 어머니를 내쫓았는데 어머니는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은 연희를 비웃었는데 연희는 자신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지요. 길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거지였습니다. 돈 없는 거지가 아니라 마음이 거지였지요. 시간이 지나자 길석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지요.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재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지요.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자신이 3년 만에 탕진한 것이 뼈저리게 후회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길석은 박 씨 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박 씨 부인은 길석을 바라봤지요. 3년 전 제가 미쳤습니다. 기생년 말 한마디에 어머니를 내쫓다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뭐든 다 해주셔서 저는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돈이 어떻게 버는 건지, 재산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랐습니다. 길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다. 앞으로 잘하면 된다. 길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 같은 불효자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복동이는 박 씨 부인의 품에 안겼지요. 길석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가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지요. 길석은 깨달았습니다.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구나.
저 아이는 어머니와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어머니의 진짜 손자다. 반면 나는 어머니의 친아들이면서 어머니를 내쫓은 불효자다. 부끄러웠지요. 연희와 복동이가 자신보다 훨씬 나은 자식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길석은 성실히 일했지요. 술도 끊었고 노름도 안 했습니다. 창고지기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가게 일도 거들었지요. 장사하는 법을 하나씩 배웠습니다. 뒤늦게 배우는 것이라 더디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박 씨 부인은 아들이 변하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다행이구나.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나비포목은 이제 조선 팔도에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평양, 개성, 전주, 제주도 어디서든 나비포목의 문양을 찾았지요. 사람들은 박 씨 부인과 연희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쫓겨난 할머니가 거지 소녀를 살려주었는데 그 소녀가 할머니를 먹여 살렸다더라. 베푼 선행이 복이 되어 돌아왔다더라.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더라. 어느 가을날 오후 박 씨 부인과 연희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연희가 말했지요. 할머니, 우리가 참 멀리 왔습니다. 박 씨 부인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살면서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연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할머니, 저야말로 할머니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박 씨 부인과 연희와 복동이와 길석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지요.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복동이가 낙엽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양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지혜가 복을 만든다는 것. 피가 아니라 마음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베푼 선행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